지금 이 순간만큼 속이 시원했던 적이 없어요. 68살 먹도록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들 놈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매일매일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요. 더 이상 그 놈들 눈치 보며 살지도 않고 돈 달라는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뭔가 요구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짜 삶이었나 싶을 정도로 답답했던 세월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스스로 정하고 누구 허락 받을 것도 없고 누구 비위 맞출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오직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1987년에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아내는 첫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정말 막막했었죠. 한국에서는 작은 회사에서 영업일을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한동안 생활비 벌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한인 마트에서 야간 일도 하고 낮에는 영어 배우러 다니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몇 년 고생 끝에 작은 수입품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들을 미국에 들여와서 파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때가 좋았나 봐요. 한류 붐이 일기 전이었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던 시기였거든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창고에 가서 물건 정리하고 낮에는 영업 다니고 저녁에는 회계 정리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악착같이 일한 끝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사무실도 제대로 된 곳으로 옮기고 집도 좋은 동네로 이사했죠. 그 시절이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다니는 모습 보면서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째 녀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변호사였고 실제로 명문 로스쿨까지 들어갔죠. 둘째는 의대를 갔고요. 두 놈 다 제가 뿌듯해할 만한 아들들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한 놈당 $200,000씩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기꺼이 냈죠. 내 아들들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로스쿨, 메디컬 스쿨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500,000는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놈들이 성공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첫째 놈은 큰 로펌에 들어가서 연봉도 꽤 받고 둘째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입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성공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첫째가 결혼할 때 집 다운페이먼트로 $100,000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텍사스 휴스턴 좋은 동네 집이었는데 당연히 도와줬죠. 둘째도 마찬가지였고요. 각각 $100,000씩 총 $200,000를 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주들 태어나면 교육비 걱정 없다고 할아버지가 다 대겠다고 했어요. 사립학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외비, 캠프비까지. 한 손주당 매년 $20,000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손주가 4명이니까 연간 $80,000씩 나가는 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도와줄수록 고마워하는 기색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받아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 대는 게 의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둘째 며느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정중하게 대하더니 나중에는 반말까지 하더라고요. 손주 데리고 놀러 가는데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드 달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그것도 몇백 달러가 아니라 몇천 달러씩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내가 번 돈인데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아들들이 성공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이도 60대 중반이 되니까 사업도 정리하고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둘째 놈한테 큰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놈이 운전하던 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어요. 상대방이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거죠. 처음에는 보험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의료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 일을 못해서 생긴 손실까지 다 합쳐서 $150,000를 요구한 거예요. 둘째 놈 보험 한도가 $100,000밖에 안 되어서 $50,000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더 파고들면서 총 손해액이 15만 달러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10만 달러까지만 내겠다고 하고 나머지 5만 달러는 둘째가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알고 보니까 전체 15만 달러를 다 개인적으로 내라는 거더라고요. 둘째 놈이 울상이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15만 달러를 당장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의사라고 해서 현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집도 모기지 있고 아이들 교육비로 나가는 돈도 많고. 나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해서 15만 달러를 계좌이체 해줬어요. 둘째 놈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꼭 갚을게요. 그때만 해도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어려울 때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준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이게 바로 부모 노릇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돈은 벌면 되는 거고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보내준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둘째 놈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의사니까 병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받으면서 지금 수술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오지 않았어요. 첫째 놈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둘째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이 놈들이 또 그러고 있구나. 돈만 받으면 연락 안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첫째 놈이 로펌에서 독립해서 사무실 차릴 때도 2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도와줬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갚겠다는 말도 없고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가 비싸다고 해서 1만 5천 달러를 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15만 달러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태도가 너무 뻔뻔했거든요. 급할 때는 울면서 매달리더니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연락을 끊는 거예요. 진짜 ATM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타는 손주 생일 파티였어요. 둘째 놈의 막내 아들이 10살 생일이었는데 초대를 안 받은 거예요. 우연히 첫째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 파티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만 빠진 채로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5만 달러는 받아가면서 손주 생일 파티에는 할아버지를 부르지도 않다니. 그동안 그 손주 교육비로만 몇만 달러를 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해결되면 없는 사람 취급하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는 하되 할아버지는 그냥 돈 내는 역할만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68년을 살면서 뭘 하고 있었나. 진짜 가족 관계가 이런 건가. 돈으로만 엮인 관계가 가족인가. 다음날 아침에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나도 인간이지 ATM이 아니다. 첫째, 둘째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일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다. 그동안 빌려간 돈도 갚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줄 테니 대신 연락하지 말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드디어 말했구나. 68살에 와서야 내 목소리를 낸 거예요. 당연히 놈들이 난리가 났죠. 첫째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정말 황당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15만 달러 받고 나서 연락 한 번 안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손주 생일 파티에 할아버지 빼고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하신 것 같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상한 거지. 며느리들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냐면서 남편들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심지어 시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고 후회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놈들이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일단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슨 돈 달라는 얘기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손주들 픽업해주고 며느리들 쇼핑 따라다니고 온갖 일에 불려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이제는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에요.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은데 다들 자식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겪은 일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한인 1세대들이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골프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좀 쳤었는데 사업하느라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치러 다녀요. 같이 치는 분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아내가 죽기 전에 가고 싶어 했던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혼자 다녀왔어요. 아들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동안 못 갔던 건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집안 정리도 했어요. 그동안 아들들이나 손주들 올 때를 대비해서 방을 비워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꾸몄어요. 한 방은 독서실로 만들고 또 다른 방은 운동기구를 들여놓았어요. 놀라운 건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손주 교육비, 며느리들 용돈, 아들들 갑작스런 요구 등등으로 매월 얼마나 나갔는지 몰랐거든요.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5,000는 좋게 나간 것 같아요. 연간 $60,000예요. 이제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교회 건축기금에도 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랍시고 받아가기만 하는 놈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전화가 와도 편하게 받고 누군가 만나자고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요. 뭔가 요구당할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게 편해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손주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애들은 제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돈이 없어도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할아버지 지갑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한 달 전쯤에 둘째 놈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용서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놈이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병원 장비 업그레이드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다나 뭐라나. 결국 또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못 배우는 놈이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놈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만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 가짜 관계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영어 못하는 한인 어르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 봉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한테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짐 취급당한다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한 분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먼트로 $150,000를 내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집을 팔 때 그 돈은 없었던 일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도와준 건 언급도 안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200,000를 빌려주셨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는 걸 싫어한다면서 명절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순수해요.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생일이면 모여서 축하해주고.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싶어요.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 아저씨와 친해졌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자식들한테 평생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버림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처럼 자기 인생을 사시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매주 골프도 치고 가끔 여행도 가요. 정말 편한 친구예요. 서로한테 뭔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순수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혼자 한국 여행도 다녀왔어요. 40년 만에 고향에 가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추억의 장소들도 둘러보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아들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혹시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웃겼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이럴 때만 걱정한다고요. 사실 한국에서 살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의료보험도 되고 생활비도 저렴하고. 하지만 이미 미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된 지 오래예요. 여기서 사귄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여기서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다짐이 말이에요. 아들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가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아들들 때문에 못 갔던 여행들을 하나씩 다 해보려고요. 집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지금 집은 가족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큰 집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작고 관리하기 편한 집으로 옮겨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물론 가끔은 손주들 생각이 나요. 특히 막내 손주는 어릴 때 저를 많이 따랐거든요. 그 애가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부모들이 잘못한 결과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챙기고 아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찾고 도움이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요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줘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일방적인 희생만 하는 관계는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68살에 와서야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하고 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후회 없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거든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말이에요.